잠깐 잘 쉬셨나요? 이제 그 다음 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갈등의 원인.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 후에, 이러한 그 결혼 후에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갈등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서 부부 갈등의 원인, 여러분들이 갈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이혼하는 부부들이나 이런 부부들 갈등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성격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성격 차. 성격 차이라는 거는 여러분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쭉 얘기를 쭉 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결혼 전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배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들을 병합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이 이제 결혼 생활인데, 너무나 쉽게 이제 성격 차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내가 결혼만 하게 되면 우리 결혼은 안 그럴 거야. 아까 결혼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성격 차이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랐고,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내가 외향성을 가졌으면 내가 갖지 않은, 아까 상호 보완 이론에서도 맞죠. 내가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좋아 보여요. 나는 외향적이고 상대는 내향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연애 기간에 끌리는 거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성격 차이인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막 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즐거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그 얘기가 다 듣기가 싫어. 이래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격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까 이렇게 우뇌가 발달한 사람, 자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고형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감정형과 사고형이 또 만나면 어때요? 너무 감정적이고 얘는 너무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드는 형이고 그렇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성격 차이들을 다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격 차이를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 갈등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성 문제를 둘러싸고 애정관계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 문제는 배타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죠.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조를 깨는 일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에게만 허락된 관계에서 누군가가 끼어든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녀 교육으로 인한 문제. 자녀 교육은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통합해서 시켜야지 한 사람만이 책임지고, 한 사람이 자녀가 잘 됐을 때는 뭐 기피고, 자녀가 안 됐을 때는 뭐 기주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만은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한 자녀나 많이 낳아야 두 자녀 정도를 낳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제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엄마는 막 이것저것 막 다 시켜야 되고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으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부부의 갈등의 큰 원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인척 간의 불화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가장 큰 것이 고부 갈등이 가장 큰 그 원인이었죠.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요즘은 근데 장서 갈등도 굉장히 큰 그 요인이 되고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많이 또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부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이에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부부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여러분 인신공격을 하기는 참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습관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쓰라 했어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쓰는 버릇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인이 박혀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갈등은 계속 쌓여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고요. 두 번째로 책임 회피적인 태도. 여러분 어때요?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인정하지 않으려는 때 갈등이 원인이 된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합리화하려고 하면 자꾸 그것이 더 큰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잘못했지만 상대가 뭐 어떻게 그런 거 말고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이제 우리 부부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그런 거죠. 그 책임 회피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만 잘 넘기고 이제 그냥 가야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안 알고. 상대는 다 알고 있는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때요? 상대방이 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보다 나타난 증상에 집중하면서 상호간에 책임 회피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부부 갈등 해결에 이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나치게 이성적이면서 의견 불일치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이성적이고 이제 뭔가 의견이 불일치돼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이제 부부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상시에 대화의 결핍. 대화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많이 대화를 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많을 때는 서로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는 대문대문 하다가 뭔가 일이 터졌을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떠넘기거나 같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탓을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의 결핍, 대화가 없는 것이 부부 갈등 해결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극심한 분노의 감정과 지친 심신. 이것도 이제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갖는다라는 건 내 안에 억압된 무언가 기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분노를 한다라는 건. 그러면 그 억압된 감정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극심한 분노의 감정과 지친 심신을 가지고 내가 너무 많은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를 갖고 있다. 이랬을 때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제 굉장히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부부 갈등의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요. 부부 갈등 해결 방안은 사티어가 얘기를 했죠. 사티어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결혼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갈등이 없을 거야.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갈등 없이 우리는 행복하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살면서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삼계한다. 아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그 상대방의 가족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그 막말을 하는 모욕하거나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없어야죠. 이런 것들은 부부 갈등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상황에서 내 고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잘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문제로부터 감정을 분리한다는 거. 문제는 문제로만 봐야지 거기다 내 감정까지 입시키면 내가 또 내 마음에서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이제 감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협하고 협상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상호간에 동의할 만한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서로가 협의하에 무언가를 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삶에 있어서 융통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옳아, 옳은 거 누구도 다 알아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융통성을 갖고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 잘 풀어나갈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거. 융통성을 갖고 소신을 갖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 갈등 해결 방안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부부 갈등 해결 방안을 사티어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태도. 여러분 아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은 행복한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표현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표현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아무도 모르고 서로 표현해줘야 되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해줘야 되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도 표현해줘야 되고요.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때그때 풀어나갈 수 있는 거 표현하면서 이런 것들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도 그냥 막 악감정을 가지고 막 무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아이 메시지를 표현한다면 참 좋겠죠. 좋은 것도 표현해주고 안 좋은 것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줘야 한다 라는 거. 부부 갈등이 생기고 볼멘 소리를 할 때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상담실에 찾아오는 이게 부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집에 들어오면요 딱 자기 방에 들어가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자기 것밖에 할 줄 모르고요. 애한테 눈길도 안 주고요. 그런 말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나를 따뜻한 눈길로 좀 바라보고 오늘 힘들지 않았어 하고 한번 다독거려주고 한번 안아주고 아이에 대해서도 애정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고요. 이 사람은 저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볼멘 소리를 막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었고 그 상처를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생적으로 약간의 있는 말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약간 돌려서 말하는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 나가는 그런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시는군요. 하면은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 나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그때는 상했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서로 이제 이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서로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형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치형의 대화를. 그리고 극복 스토리를 만들기와 부부 의식을 만들기. 어떠한 우리가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헤쳐나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잘 화합이 되더라.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 있어서 참 힘이 되는 있더라. 부부가 함께 그 어떠한 역경을 부딪혔을 때 함께 헤쳐나간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한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우리가 어떠한 우리 부부만의 그 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잘 극복해낸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 부부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거나 의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부부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 배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산 부부 관계에서도요,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은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부부 간에서도요, 정말 오랜 기간을 같이 살았어도 새로운 모습들이 새록새록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고 이 사람 서로 간에 서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부모 자녀 간의 이제 대인관계에서 부모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이제 눈 마주침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부모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물이죠. 근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수정란이 되고 이것도 정자의 확률이 4억 분의 1이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4억 분의 1이 만나서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고요. 난자의 확률은 400분의 1. 400분의 1과 4억 분의 1이 만나서 수정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거. 라는 거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감사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아이의 모습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죠. 이렇게 자라서 이런 모습이 돼서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엄마의 작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이쁘죠. 여러분도 어릴 때 이렇게 예뻤다라는 거,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제 부부관계는 정말 부부관계의 갈등 해결의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거, 서로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준다라는 거,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 쭉 얘기한 얘기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부관계에서 잘 살아오는 와중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 애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정말 100번 강조해도
이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인데요.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 혈연 중심으로 맺어진 1차적인 관계죠. 그리고 애착 발달을 통해서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다. 애착 발달이라는 건 앞에서도 쭉 얘기했으니까 인격 형성해 주는 기본적인 관계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다. 그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묶여져 있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와 가정을 누리는 관계이다라는 거. 그쵸?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때요? 기본적인 단위의 사회와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가정 밖의 사회에 나오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더 크게 확대해 나가는 사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와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가정이다 라는 거. 부모 자녀 관계의 특성과 애착을 부모와의 관계 애착을 안정애착, 양가적 애착, 회피적 애착. 불안적 애착의 두 가지가 양가적 애착과 회피적 애착이 있는 거예요. 불안적 애착의 두 가지가 이제 양가적 애착과 회피적 애착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안정애착은 뭐예요? 안정애착은 계속 안정애착이라는 것도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신체적 접촉을 충분히 해주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안정적인 애착이죠. 우리가 에인스워스죠. 여러분들 동영상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안정된 애착이 자는 어때요? 부모가 때로는 혼자 이렇게 놀다가도 부모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왔을 때도 부모에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즐거워할 줄 아는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양가적 애착이라는 거는 불안적 애착의 이제 두 가지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가적 애착은 어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변덕스러운 반응으로 인가할 때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양가적인 감정. 신뢰감이 생기지 않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눈치를 보는 행동, 그러니까 의존적인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가적 애착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회피적 애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녀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혼자 놀이하거나 혼자만의 세계로 이제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적 애착, 안정 애착과 양가적 애착, 회피적 애착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이 잘 발달된 사람은 어때요? 타인에게 신뢰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해나갈 수 있고요. 반면에 양가적 애착이나 회피적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자꾸 사람에게 어때요? 불신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정한 감정으로 대인관계가 위축돼 있고, 불신감을 갖고 대인관계가 위축돼 있으면서 어때요?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들이 다 1차적인 관계의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이제 형성된다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사랑과 거부에 대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의존적이거나 너무나 회피적인 이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불안적 애착, 양가적인 애착과 회피적인 애착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부모가 화가 나면 자녀는 부모가 그리는 한 폭의 그림이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이제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녀의 존재 가치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랑의 양에 비례한다. 여러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셨나요? 만약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면 너무 행복한 거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살면 그 사랑이 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축적될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쌓아 나가는 것이, 만약에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축적된 감정을 갖고 내 감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 대인 관계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갈등.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모에 대한 갈등?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어하죠. 자녀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 자녀들은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이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것 같은데, 관심과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칭찬과 인정, 존중을 받고 싶어한다. 독립심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자녀를 이해를 위하기 위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줬으면 하는 기본적인 가정인 거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갈등에서 잘못된 행동 목표는 관심 끌기. 관심 끌기라는 건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죠. 관심 끌기라는 건 내가 자라면서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보지 못해서 내가 뭔가 상대에게 인정을 받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은 밉죠, 사실. 그러니까 관심 끌기, 잘못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관심 끌기. 근데 이것도 이 관심 끌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우리는 뒤에서 이제 베이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항하기, 보복하기, 뭐 무능함 보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항도 마찬가지죠. 반항도 보통은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긴 한데, 싫어하고 우리 교재에 보면 싫어하고 반응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태도,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 힘으로 부모가 누르게 되면 자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 센 반항으로 맞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녀 입장에서 이해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 보복하기, 무능함 보이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좀 한번 여기 교재에 자녀의 잘못된 236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증진법. 자녀의 잘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쭉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왜 이런 행동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증진 방법에서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되고, 일관성이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자녀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일관성 없는 사랑은 자녀로 하여금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랑에 따라 어떻게 할지, 부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눈치 보는 자녀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사랑과 배려를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시간을 얘기한다기보다 시간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셔야 돼요. 많은 시간을 드문드문 그냥 같이 옆에서 너는 놀고 나는 딴짓하고 이게 아니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질적인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얘기하고요. 새로운 경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감정 읽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부분에서 다 좀 살펴봤죠. 그리고 대화에서 중요한 건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언어적인 메시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다양한 놀이를 하게 해줘야 한다. 놀이를 하게 해준다는 건 경험을 많이 이제 좀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고 칭찬보다는 격려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칭찬은 행위에 대한 칭찬이죠. 무언가를 이룩했을 때. 근데 격려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칭찬은 행위에 대한 행위 중심이고 격려는 사람에 대한 그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제 그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죠? 여섯 번째로 성장함에 따라서 책임감을 주고 상처받지 않게 훈육한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책임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린아이 때부터 차츰차츰 올라와서 성인기가 될 때까지의 그 책임감의 그 양은 다른 거죠. 그 무게감은 다른 거죠.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 훈육을 할 때는 그 훈육 자체를 내가 왜 받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육이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육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나 전달법, 적극적인 경청,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들과 어떠한 소통을 했고 부모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미래에 또는 현재에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과 그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대인 관계 라고 나와 있죠. 형제 자매 간의 대인 관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대인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형제 자매 간의 대인 관계인데요. 형제 자매는 어때요? 혈연으로 맺어지고 1차적인 관계죠. 같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같은 배에 나와도 너무 다른 부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유사성을 가졌지만, 그리고 혈연적인 동료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이 혈연적인 1차적인 관계고 혈연적인 동료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수직적인 관계의 동시에 출생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순위가 매겨지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순위는 매겨지지만, 그러니까 출생 순위,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진다. 이게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심리학에서 출생 순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출생 순위. 그러니까 첫째의 특징은 어떻고, 둘째의 특징은 어떻고, 셋째의 특징은 어떤가를 쭉 이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보면 책임감이 강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첫째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죠.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사랑을 독점하면서 부모의 모든 것을 하다가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요.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니까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동생에게 가져. 그 애정과 사랑이 내가 나랑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모의 애정과 사랑을 내가 어때요? 되찾아오기 위해서 책임감과 동생에 대한 양보심,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아서 부모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첫째들의 특징이고요. 둘째는 어때요? 딱 태어났는데 어때요? 이미 나 혼자 태어나서 사랑받던
그 위에 나의 그 출생 윗순위가 있어요. 오빠나 언니 이런 사람들이 또 내 위에 있어요. 상대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저 언니나 오빠보다 더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받을 거야. 그래서 더 뭔가를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이제 이게 둘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셋째는 어때요? 마냥 이쁘죠. 마냥 천방지축이고 사랑을 받죠. 셋째는 이제 응석바지죠. 그냥 막내는 이뻐요. 저도 그냥 막내는 이뻐요. 그냥 이뻐요. 그러니까 이 다 컸는데도 막내는 이뻐요. 다 컸는데도. 그러니까 이 응석바지로 이 자라나는 거죠. 응석바지로 자라서 독립심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갖기 쉽지만 그에 반해서 어때요? 동기유발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제 셋째이다. 그렇게 하지만 동기를 계속 유발해 나가고 동기가 생기는 거죠.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막내의 특정이다. 그러니까 막내는 응석바지가 특징인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의 그 동기 유발을 해나가서 자기가 살아갈 길을 또 개척하는 것이 이제 막내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같은 부모 밑에 성장하면서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고 상호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생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다. 형제 자매 간에는 또 미묘한 경쟁이 또 있기도 해요. 미묘한 경쟁,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쟁이 이제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가면서 서로의 우애를 더 키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관계예요.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자녀들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고요.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형제들이 태어난다면 그 형제들도 서로 우애 있고 서로 관계를 잘 맺는 형제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가족 관계 안에서는 중심은 부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부부 관계가 그 오롯이 그 행복하고 그 건강하게 잘 서야 그 밑에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주시면서 이번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그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 가족의 건강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문항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쭉 해보시고 우리 가족의 그 건강도는 어떠한가 한번 그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12주차니까 13주, 14주차가 남았죠. 그 다음 시간에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를 직장에서 대인관계 9장 직장에서 대인관계와 이제 빠듯하게 대인관계와 그 행복한 삶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대인관계 여기까지 한번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